또 하나는 대치동 토마토 스쿨에서 정식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정시 모집 인원은 6만 3천 명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로 재수생이 한 15만 9천 명이 돼요. 그래서 정시 준비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내신이 조금 어렵다고 해도 끝까지 내신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시작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내신이든 비교과든 하나라도 포기하게 되면은 대학도 나를 포기한다. 이거는 우리가 꼭 명심을 하고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대학 입시 제도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왜냐하면 입시 제도는 우리가 항상 많이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이해하면 입시 제도가 바뀌었다라기보다도 입시 제도가 이 틀 속에서 그냥 돌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 실제로 뭐 대입 제도는 4년 예구제거든요. 3년 예구제, 4년 예구제, 만 3년 예구제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이때 결정이 되면 4년 전에 대학 입시 제도가 결정이 되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 의대 인원 문제 때문에 많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시기 안에 인원을 확장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실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교협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육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를 하면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기본사항을 발표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숫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시가 몇 프로, 정시가 몇 프로 이런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행계획, 이 두 개는 대학이잖아요, 주체가. 대학에서 주체를 하는 시행계획부터가 이제 본격적인데, 요거는 고2 4월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2026학년도 입시에 관계되는 내용들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부분도 오늘 어차피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고1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한 것들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잘 아시다시피 대학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수시와 정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 2라는 숫자가 있는데 대학은 전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수시에는 딱 4개의 전형, 즉 이틀 속에서 전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시 제도를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시는 2개의 전형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특히 학생부 위주 전형이 이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학생부 교과 있고 하나는 학생부 종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우리가 내신을 중심으로 하지만 지금은 사실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내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를 보는 대학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량평가이면서 교과 100으로만, 즉 내신으로만 뽑는 경우도 있고 일부 출결 봉사를 보는 대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지만 면접을 보는 이유는 같은 등급대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류를 보는 대학, 이것이 이제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고대, 건국대, 경희대, 그다음에 그 동국대, 그다음에 부산대, 경북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교과 전형이지만 학생부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반학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급이 좀 낮은 학생인데 교과 전형에서 등급이 낮은 학생이 합격하고 높은 학생들이 떨어지는 경향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실제로 대부분 다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거든요. 뭐 이것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같은 등급대 정량평가다 보니까 고교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대체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 그럼 즉 무슨 말이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실제 충족률이 평균적으로 한 64% 정도 됩니다. 즉 36%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 대학은 보통 3합, 그리고 중위권 대학은 2합, 그래서 2합, 4, 5, 6, 뭐 좀 낮은 대학들은 8까지. 어쨌든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거는 맞춰라 하는 수준까지는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수시 컨설팅 지금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아이들 보면은
실제로 벌써 수능을 버린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수시로 간다. 이래서 수능을 버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기본은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근데 고1, 2의 어떤 그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배운 만큼만 시험을 치기 때문에 실제로 3학년 가야 이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고1, 2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시와 정시의 균형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모의고사에서는 어떤 문항의 문제들이 잘 틀리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자, 지금의 이제 트렌드는 어쨌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서울 수도권 대학들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입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내신을 빼고 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계별. 1단계에서 약 3배수에서 5배수 정도를 선발을 해서 2단계 면접을 보는 전형. 좀 전통적인 거죠. 그 다음에 서류 100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올 필요가 없다. 우리가 서류만 보고 확인을 할게. 바로 그런 전형이 아마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재작년부터 자기소개서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따라서 지금 학교 생활 기록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고3들 같은 경우 수시를 준비하는 아이들도 지금 대학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추천 전형이 결정나야 나머지 대학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1, 2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금 탐구보고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고3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마지막 학교생활기록부 보고서 맞추기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학년, 2학년 때는 탐구 활동을 하지 않다가 3학년 때 많이 넣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1학년 때는 좀 넓게 하더라도 2학년 때는 좀 깊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뭐 나머지 논술 뭐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부 위주 전형, 즉 우리가 대입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전형을 일반고 기준으로 이 두 가지 전형을 준비하는 거고.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는 5개 학기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다 보면 때로는 실수를 해서 등급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 나 정시로 갈까? 보고 말려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피 심리가 있어서 뭔가 하나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고 하나를 버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도 나를 버린다. 이건 꼭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중심으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이제 2026학년도 이제 현재 고2죠, 그죠? 고2와 그 다음에 현 고3과의 이제 모집 인원 비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년제 대학 모집 인원이 5천 명 정도 지금 정가는 했어요. 34만 5천 명 정도가 4년제 대학 모집 인원인데 수시가 거의 한 80%입니다. 그렇죠? 80% 모집을 하고 정시에서는 한 20% 정도 모집을 합니다. 수시 80% 중에서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지금 68%, 약 69% 정도가 수시 모집입니다. 교과 학생부 위주 전형입니다. 자, 그런데 학생부 위주 전형이 교과 전형이 45%씩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수시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많이 뽑는 전형을 반드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신도 잘 안 나오고 진로도 명확하지 않고 특별히 한 활동도 없다 보니까 아이들 논술을 준비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논술은 전국에서 12,000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합격률이 약 4.5% 정도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95% 이상은 떨어지는 전형이 논술 전형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숫자가 이제 수능 위주 전형인데 정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 수능 위주 전형이 우리가 정시이거든요. 나머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위주 전형의 모집 인원을 보시면 작년에 63,827명, 그러니까 올해,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63,000, 결국 63,000명 정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인원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수시 2월 인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 7만 명, 한 8만 명 정도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수생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정시로 대학을 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물론 이제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등학교가 너무 수준이 높은 고교라서 아이들이 내신보다는 모의고사가 훨씬 잘 나온다. 그러면 이건 특목고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또 우리가 수시와 정시의 균형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시에서 어, 실제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서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 약 31%인데 종합 전형은 약 44%는 죠. 근데 이제 비수도권을 보시면 교과 전형이 67%고 종합 전형은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어차피 내신도 좋고 비교과 탐구 활동도 많이 한 아이들은 어차피 다 수도권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지방에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만 남겠죠. 뭔가 하나 좀 덜한 아이들만 남아있다는. 그럼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신이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 내신 이꼴은 성실성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도 5개 학기에 내신 성적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잘 관리한 아이들을 선발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지방 같은 경우는 종합보다는 내신 중심으로 선발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대학 입시 제도의 원리다. 즉 정리하자면 수도권은 종합이 많고 지방은 교과가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뭐 관심사이기는 해서 그냥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의대 모집 인원인데요. 올해가 이제 2025년도니까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아직까지 지금 마무리가 안 됐는데. 하지만 이미 이제 수시 요강이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이제 확정된 부분들이 교과 전형이 458명, 종합이 847명, 논술이 156명입니다. 전년도하고 3년치 쭉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이제 2022학년도 교과 정도의 수준이고 여기서는 지금 또 많이 증가를 한 추세입니다. 당연히 1,400명, 1,111명, 그래서 2,572명에서 약, 요 비교를,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좀 많이 증가를 했죠. 그죠? 요건 이제 내년에 예상 인원인데 요거는 계획 인원이고 지금 여러 가지 좀 말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방에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들인데, 어, 이렇게 의대 모집 인원을 늘렸던 취지가 사실 지방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방의 그 의료 보건 체제가 지금 많이 무너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인원을 많이 증가시켰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지역 인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아이들만 대상으로 해서 한다. 그죠?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은 지원을 할 수가 없죠. 이래서 전라권이 가장 많이 지역 인재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광주권 아니면 전라권,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 그런 거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이 지역 인재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지금의 기회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강원도에 그 원장님 설명회를 갔더니 그 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이사 오는 아이들이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요즘에 그런 경우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역 인재 전형이 어느 정도인지 작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배 이상 증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떤 의대를 노려보는 것도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의대는 2등급도 갈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인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시면 2023년도에 3,000명, 그다음 24년도에 3,000명에서 올해 확정된 인원이 4,485명 일반 전형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획 중심은 4,900명, 이게 또 한 500명 정도 증가하는 걸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상위 15개 대학,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을 기준으로 해서 수시와 정시의 모집 인원 비율입니다. 자, 이것의 이제 의미는 뭐냐면 학생부 교과와 종합 이 상위 대학들은 어떤 전형을 좋아하는가? 뭐 결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합 전형을 선호한다. 그럼 어느 정도로 선호하느냐?
뭐 합계를 보시면 학생부 교과 위주는 11.8%, 작년에 11.3%였죠. 그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36.4%, 작년에 33.2%. 결국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약 교과 전형보다 종합이 3배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인원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항상 종합이 3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를 준비한다. 특히 인서울을 준비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종합 전형을 준비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거의 100단이고 이건 1000단이잖아요. 근데 원래 여기에 있는 대학들이 교과 전형이 없었어요. 3년 전에는. 근데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이거 의무적으로 만든 겁니다. 어떻게? 야, 인간적으로 교과 전형 10%는 만들어. 그래서 10% 만든 거예요. 근데 이 10%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거의 대부분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인원 제한 전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의 교과 전형은 10%가 픽스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은 40%를 픽스했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 주요 대학들은 40%를 맞춰라. 그래서 42.6%까지 지금 맞춘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교과 전형 10%, 그 다음에 정시 40% 해서 50%가 지금 빠지는 거고요. 거의 나머지는 종합과자 논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종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말이 권장이지 말을 잘 들어야 또 지원금을 받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작년에 수능을 이제 원서를 접수했던 네, 인원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재수생은 13만 명 정도는 늘 있었습니다. 늘 있었는데 이게 2023년도에 가서 14만 명으로 증가하더니 작년에는 15만 9천 명, 약 16만 명을 어,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증가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가 2015 개정교육 과정의 시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교차 지원이 가능했던 시기다. 그래서 이과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근동 정도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정시로 문과로 돌리면 거의 뭐 서성한도 갈 수 있는 이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보고 이과 아이들이 문과로 많이 넘어갔죠. 근데 막상 대학을 가보니까 물학생지 했던 아이들이 거기 가서 뭐 경영 경제 듣고 있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재수생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의대 인원이 증가하면서 재수생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일반고 아이들은 무조건 수시로 가자 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시 준비를 하면, 고교 수준이나 우리 아이 수준에 따라서 내가 수시로 갈 것인가, 정시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중3 때부터 고교를 선택할 때 우리가 고민을 했잖아요. 뭐 어떤 친구들은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를 가는 친구도 있지만, 내신 취득이 유리한 고교로 갈 것인가, 면학 분위기가 좋은 고교로 갈 것인가. 아마 동생들 지금 중3들이 있으면 올해도 그 고민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참고로 하실 부분은 학생부 관리를 좀 해주는 고교인가. 이런 정보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고3들도 같은 지역인데 일부 고교는 더 이상 안 받아. 아무것도 내지 마. 이런 학교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지금이라도 네가 보고서를 내면 학생부에 반영을 해줄게. 이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즉 학교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도와주는 학교냐 그렇지 않은 학교냐 뭐 그런 차이죠. 물론 후자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 거예요. 왜? 계속적으로 아이를 보고서를 봐줘야 되고 학생부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 그런데 이제 아예 그 잘라버리는 학교도 있다. 그런 학교는 또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신이, 나는 그냥 딱 공부야. 그리고 내신 취득이 자신 있고, 그 다음에 수능도 어느 정도 성적을 내가 낼 수가 있어. 그럼 이 친구들은 수능 체제를 맞춰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진로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진로에 맞는 탐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뭐 참가하신 분들은 다 그러시겠지만 우리 아이는 다 잘한다.
그럼 뭐 가고 싶은데 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체한 약수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단지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고1 때부터 진로를 너무 명확하게 결정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용감하게 1학년 때부터 의사, 그러다가 2학년 때 약사 이랬다가 3학년 때 간호사 이렇게 가면 굉장히 불편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분야나 계열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의학 분야, 생명 분야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좋죠. 그래서 공학 계열 이런 식으로 진로를 정해서 2학년 가면서 선택 과목을 결정하고 자기 어떤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교 수준을 청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종합전형을 도와주는 학교이냐, 그렇지 않은 학교이냐. 그렇게 되겠죠. 일단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전형에 대해서. 우선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우선 교과 내신을 정량적으로 50%거든요. 50% 이상만 반영하면 교과 전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딱 내 성적 때만큼만 갈 수 있는 전형이죠. 그래서 지원율이 낮아요. 그리고 중복 합격이 많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안전과 보험으로 교과를 드는 겁니다. 변수가 적다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대체로 이제 수능 체제가 있다. 이런 원칙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개 학교 평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똑같은 성적이 2.0이라 하더라도 1.0부터 성적이 점점 떨어져서 2.0이 있고 3.0부터 성장해서 2.0도 있죠. 그것은 종합해서 어느 정도 같은 등급이라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보다 지방대학에서 앞서 보시는 것처럼 비수도권 대학에서 많이 모집한다 하는 부분이죠. 선택 과목은 그 학교에 따라서 반영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학이 예를 들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고 뭐 고대처럼 ABC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이거는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유불리가 생기겠죠, 그죠? 유불리에 따라서 나중에 입시를 고민합니다.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원자들은 모의고사 성적보다 내신 성적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진로가 불안정하거나, 특히 이제 비교과 활동이 좀 부족했던, 여기서 말하는 비교과 활동은 그냥 탐구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꼭 수시에 합격해야 되는 학생들. 그러니까 보험 두 개는 필수로 들고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3들 같은 경우는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을 보고 수시에 어디까지 쓸 것인가를 대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6모를 기준으로 수능 체제를 2합, 4합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대학의 라인을 잡기 시작하는 거고. 의외로 교과 전형이 단순한 듯 하면서도 복잡한 전형이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교과 100이라 하더라도 수능 체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죠. 상위 대학들은 대부분이 다 있죠. 그죠? 만약에 상위 대학인데 수능 체제가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재시문 면접이 있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교과 면접을 보는 대학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여기서 말하는 비교과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출결 봉사도 비교과에 포함됩니다. 비교과라는 개념은 내신, 성적 외 모든 것이 다 비교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구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이런 것만 비교과가 아니라 출결 봉사도 비교과다. 이런 용어들도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출결 봉사가 아니라 서류를 보는 대학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학생부를 정성평가한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경희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고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교과 100은 고개별로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붙이는 거예요. 지방에는 내신의 1등급의 모의고사 4, 5등급 나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에서는 그런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수능 체제를 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체제 없는 대학 같은 경우는 입결이 좀 높아집니다.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명지대 같은 경우죠. 명지대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없앤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뭐 명지대, 삼육대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 일부러 수능 체제를 없애서 그래도 내신이 괜찮은 아이. 어차피 내신과 비교과가 다 좋은 아이들은 성인권으로 가기 때문에 지방대하고 심리가 비슷한 거죠. 그죠? 내신이라도 좋은 아이들을 선발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교과 면접 같은 경우는 종합은 기본적으로 3배수인데 교과 면접은 비슷한 등급대가 많기 때문에 5배수, 6배수도 있습니다. 1단계에서 많은 아이들을 뽑아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교과는 대체로 출결 봉사이지만 소리평가를 하는 곳도 있다. 이거는 반학종이다. 이런 대학은 입결을 볼 때 조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입결이 들쑥날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 등급이 여기에 부합한다고 해서 지원하면 큰일 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경우에는 우리 고교의 그 대학 실적, 즉 서류를 보고 들어갔는데도 우리 고교 아이들은 좀 뽑아주더라 하는 것도 참고로 가시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수능 체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능 체제가, 상위권 대학들은 보통 3합7이거든요. 3합7입니다. 3합7이고, 그 다음에 여기 대학으로 내려오면, 여기는 이제 2합5 정도, 2합6 정도,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뭐 2합7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수능 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위권 대학은 기본이 3합7. 물론 의치한 약수는 좀 다르죠. 거기는 3합4, 3합5 뭐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탐구가 한 과목입니다. 그렇죠? 탐구 한 과목.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탐구 2로 되어 있는 것은 두 과목 평균이고요. 이렇게 1로 되어 있는 것은 한 과목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3들한테도 이 정시 준비를 잘 하지 않는 아이들은 그냥 인간적으로 한 과목 정도는 공부하라. 그래서 영어 맞추고 탐구 하나 맞춰도 돼. 이렇게 해서라도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무슨 이야기입니다. 고2는 다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뭐 서울과기대, 아주대 이런 데도 2합 7, 2합 5 정도의 수준이다. 수원대가 용감하죠. 수원대도 지금 2합 7을 붙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런 대학들은 수능 체제를 붙였다가 뗐다가 이렇게 그렇게 해요. 또는 교과 전형을 두 개 만들어서 하나는 수능 체제를 붙이고 하나는 그냥 수능 체제 없이 면접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학도 어떻게 선발을 했을 때 좋은 아이들이 들어오는가를 지속적으로 얘들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여대입니다. 여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2합 7이죠. 기본적으로 그죠. 여기 있는 대학들이 2합 7이고 숙대 같은 경우는 2합 5입니다. 물론 약대는 뭐 3합 5, 이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역 균형. 그래서 네 개를 맞춰야 되는데, 자, 의대들이죠. 그죠? 약대, 중앙대 약대가 있고요. 세 개를 맞춰야 되는데, 3합 4, 3합 5, 3합 2, 3합 6. 이렇게 되겠죠. 3합 7, 그 다음에 3합 4, 3합 5. 영어도 이제 일반적으로 기준을 두는 데들도 있고요. 그래서 3합 8 정도까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서강대처럼 이제 공평하게 각 3등급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위권으로 내려오면 경희대부터 시작해서 2합 4, 5, 6, 7. 요건 인간적인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대학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매년마다 얘들도 좀 수능 체제를 강화했다가 좀 더 느슨하게 약화했다가 이렇게 좀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과 내신 반영하는 방법도 단순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보면 교과, 과목, 우리는 보통 같이 쓰거든요. 근데 교과는 큰 단위죠. 국영수, 사과는 교과라고 하고 국영수, 사과의 하위 과목들, 확통, 미적 이런 것은 과목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용어가 중요하냐면 대학에서 요구할 때는 전교과 전과목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교과별 상위 세 과목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동국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동국대도 10과목을 기준으로 그동안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등급을 넣으면 내 등급이 2점대 중반인데 1등급이 나와. 1등급 대가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여기는 내가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상위권 대학은 전 교과, 전 과목, 즉, 엄리체까지 다 본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교대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또 상위권이지만, 국영수 탐만 보는 대학도 있죠. 국영수 탐 전 과목, 그리고 국영수 탐 일부 과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한 걸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근대 같은 경우는 교과가 70이지만 서류평가가 30이 있다. 그래서 체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고 선발하는 경향들이 많다. 자, 면접을 보고 선발을 하는 경향들이 많다. 이렇게 각 대학에 따라서 교과라도 내신 반영 방법이 다양하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원래 정식 명칭은 입학사정관 전형이죠. 입학사정관이 참여해서 학생부, 서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생부밖에 없으니까 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일단 만나보고 싶은 아이들 한 3배수 정도를 선발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전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인데 지금은 이제 용어가 진로 역량으로 바뀌었죠. 인성과 발전 가능성은 공동체 역량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네 단계, 네 가지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로 이제 단계별 평가 방식, 1단계 소위평가, 2단계 면접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일괄 합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없다. 이제 서류와 면접을 보지만 그걸 다 보고 결정한다. 그래서 일괄 합산.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교과 서류, 서류배. 여기도 이제 서류만 보는 대학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기록, 즉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확인하는 면접이지만 상위권 대학들은 고대, 연대 이런 데처럼 제시문 기반 면접, 즉 문제를 풀고 들어가는 것도 있다. 그래서 서울대는 지규는 서류평가, 일반은 제시문 면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은 어차피 다 1등급이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신뢰도는 별로 같지를 않아.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도 그냥 일단 패스할게요. 그래서 지원자들은 기본적으로 진로가 잘 결정되어 있는 친구들. 그래서 진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곳에 컨설팅을 가보면 진로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진로는 구체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 이렇게 계열 단위로 정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면서 점점 구체화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선택 과목이 매우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나는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물투를 하면, 3학년 때 물투를 하면 지금 고2들은 고3 선택 과목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예요. 물투를 하면 내신을 취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물투를 버렸어. 그러면 그 친구는 종합으로 기계공학과를 못 갑니다. 이건 우리가 그래서 대학에서 왜 교과는 정량평가, 종합은 정성평가이냐? 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집단에서 내 위치를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투 같은 경우 인원이 적죠. 어떤 경우는 1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 몇 명이 수강을 해서 수강자 수죠. 몇 명이 수강을 해서 평균 점수가 몇 점인데 표준 편차가 어느 정도 나오고 이 위치가 어디이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신평가 방법, 즉 정성평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과나 창체 활동에서의 탐구 활동이죠. 이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 코로나 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3, 4년 정도 코로나 시기를 정하면서 아이들이 봉사활동도 물론이고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점점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을 어,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수행평가나 아니면 자유주제 탐구, 보고서, PPT, 토론, 독후감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이 친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과목별 세특이 가장 중요해졌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평가 방법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특이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고교학점제잖아요. 그죠? 고교학점제에서 우리 학교의 모든 과목이 다 개설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걸 만들어 놨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학교는 나는 실험을 하고 싶은데 생명과학 실험이 우리 학교는 개설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시도교육청이든 우리 인근 지역 포트든 이런 데서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해서 내가 들었다. 그러면 개인별 세부 특기 사항에 별도로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아직은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학생이든 스스로 찾아서 구하는 학생이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물론 이걸 너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과목 정도는 우리가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해서 우리 학교에 없는 과목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없는 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안산 지역 설명회를 가보니까 그 지역에는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들이 다 개설돼 있더라고요. 지역만. 그 지역의 특성이 또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뭐 컴공이나 소프트웨어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찾아서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다시 그래서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보시면 서류 면접이 있고 서류 100이 있다. 그래서 서류 100은 사실 이건 정말 이게 묻지마 전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대학들이죠. 서영고 넣는 애들이 수시 원서 6장을 넣으려면 서성안을 대부분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일부러 면접을 없애고 서류로만 선발을 합니다. 일명 낚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카이에 원서를 넣는 아이들을 낚시하기 위해서 서성안 같은 경우는 서류 100으로 선발하는 경향들이 있다. 이것도 아주 재밌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어쨌든 2024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됨에 따라서 학생부 관리는 지금 우리가 정말로 대학을 가려면 학생부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기본적인 대학마다 평가 방법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다 이틀 속에 있어요. 뭐 고등학생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네 개 영역을 평가했는데 좀 복잡하다 그래서 세 개로 통일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학업 역량이죠. 우리가 학업 역량이잖아요. 능력이 아닙니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의 단순 내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특히 탐구력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내신은 좀 낮지만 이 친구가 관심 분야가 분명하고 깊이 있게 탐구하는 탐구심이 있고 거기다가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까지 보는 것이 역량이거든요. 그런 것이 그래서 세 가지가 있지만 그냥 탐구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학업 성취도 이건 뭐 다 비슷한 성적대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딱 학업 역량은 탐구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로 역량은 고등학생들이 전공 적합성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명칭을 바꾸자 해서 진로 역량으로 바꿨는데 우리는 그냥 전공 적합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세 가지잖아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자, 이로써 선택과 1번, 우리 보기에 개설된 선택 과목이 1번. 두 번째는 개설되어 있지 않은 걸 스스로 찾아 나선다는 게 2번. 그래서 이수 노력이기 때문에 이것도 평가 영역에서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등급 아이들, 최상위권 아이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중위권으로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뭐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내려가면은 얘들은 다 잘하는 애들이 아니잖아. 일부 과목을 잘하는데 똑같은 만약에 3.0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전공 관련 과목은 좀 괜찮다. 이러면 유리하다. 바로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 관련 교과의 성취도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인데 이것도 그냥 탐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체 활동, 동아리나 이런 데서의 탐구. 핵심은 이제는 그냥 탐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 의식은 제가 뒷부분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게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대학에서는 이렇게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가 있으면 첫째는 인적, 학적 사항에서는 학폭이 중요하죠. 앞으로는 졸업하고 나서도 4년간 학교 폭력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학교 폭력에 얽히면 안 되죠. 차라리 한 대 맞고 병원에서 돈을 세더라도, 어, 사람을 때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 대학들이 학교 폭력을 보고 정시에서는 보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학교 폭력은 정시에서도 다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시면 되고요. 출결은 성실성, 평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미인정이죠. 무당. 미인정으로 기재가 되는데 시각 조퇴. 뭐 애들은 핑계가 다 똑같아요. 1분 지각했는데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불성실로 본다. 그래서 미인정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대학별로 이게 감점이 많은 학교가 있고 좀 적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없는 게 더 낫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가벼운 질병, 감기로 인해서 일주일간 결석 이러면 좀 의심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만 조심하면 수상 경력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격증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크게 이 세 가지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진로 역량을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수업과 관련된 탐구 활동을 동아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학업 역량도 같이 본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드러나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 줄여서 우리가 세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과목에서 뭘 청구했는가, 그걸 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학습 발달상의 가장 기본은 이 국영수에서 이 친구가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특히 숫자로 나와 있는 것보다 선생님이 써주신 서술형 세트, 그것에 좀 중점을 두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체능 과목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주요 과목들은 다 1등급인데 예체능 과목은 4, 5등급이야. 이것도 구성실로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 자, 다음은 독서활동인데 독서활동은 이것도 이제 작년부터 대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지금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 이제 앞으로 독서활동 상황 이 항목이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아예 기재를 안 하십니다. 거의 대부분이 기재를 안 하시거든요. 자, 이게 원래 이제 독서활동이 대비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애들은 아싸, 이제 책 안 읽어도 된다? 이제 큰일 납니다. 대학은 여전히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 교사들이 보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독서활동이 이제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해놓고 그 밑에 뭐가 되어 있느냐면, 독서활동은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 기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여기에 몰아서 있던 것들이 각자 자기 집으로 이사를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서는 그렇다고 일부러 뭐 전공 독서 찾아서 읽고 이럴 필요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만약에 수업 시간에 내가 보고서를 쓰거나 PPT 발표가 있거나 토론, 쉽게 말해서 주제가 있다. 그럼 무조건 주제 관련 독서는 의무적으로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지금 컨설팅 할 때도 보고서 아이들이 쌤, 이거 동아리에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일단 책은 무조건 붙여요. 책은 무조건 붙여야 돼요. 그래야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참고 문헌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PPT 발표에도 맨 마지막 장에는 참고 문헌을 붙여야 돼요. 그래야 근거가 없습니다. 자, 행특은 원래 이전까지의 그 행특은 과거에는 교사 추천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교사 추천서가 사라졌죠. 이게 벌써 4년 됐나 5년 됐나. 어쨌든 지금의 그 행동 특성 발달 사항은 2학년까지만 들어가, 3학년 안 들어갑니다. 2학년까지만 들어가는데 지금은 교사 추천서 역할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과거에는 인성에 관계되는 학교 생활에 관계되는 내용이 중심이었다 하면 지금은 진로와 관계되는 부분, 이 학생의 관심 분야, 그리고 학업 자기주도 학습 이런 내용들도 행동특성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학이 지속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추천서 형태로 행특을 작성해달라. 이걸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걸 잘 모르시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자, 글자 수는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500자입니다. 과목별 세부 특기상 500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년 동안 수행평가를 도대체 몇 번을 했는데, 그 많은 걸 했는데, 딸랑 500자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탐구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심화하고 확장하고 연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예시는 제가 뒷부분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양대 예시를 들어볼게요. 한양대 예시를 드는 이유는 한양대는 그동안 원래 면접 없이 서류로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자소서도 없이 뽑았습니다. 사기소 없이 있을 때도 학생부만 뽑았기 때문에 학생부 평가를 잘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창의적 체험활동, 세특, 행동 특성이 있는데 횡단, 연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각 항목별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얼마만큼 잘 연결되어 있는가. 그걸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A 교사, 자, 동아리 선생님이네요. A 선생님이 평가하신 역량과 수학 선생님이 평가하신 역량과 담임 선생님이 평가하신 역량이 일치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역량이 서로가 다르면 무엇이 진실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선생님이 이 학생을 이뻐해서 내용을 잘 써준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부 곳곳에 이 친구의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역량을 다수의 관찰자가 소수한 역량을 서로 비교해서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규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아리에서 선생님이 써주신 그 동아리 활동 기록이죠. 500자. 수학 선생님 세특 내용, 담임 선생님 행특 내용,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 분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입학사정관,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연구보고서거든요. 연구보고서인데, 우리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되지 않는 거지만, 제가 이 페이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학생들을 평가할 때, 교육관계자 14명과 입학사정관 11명을 대상으로 선택 과목을 결정하지 않았을 때 얼마만큼 불이익을 당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뭐 쭉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계열까지는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은 반드시 다 푸과목들이잖아요. 푸과목. 이것을 이수하지 않으면 중대한 감점 요인이라는 것들이 거의 다 감점이 된다. 영향이 없다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택 과목이 그만큼 중요하다. 또한 수학이나 미적, 이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선택할 때 어렵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의학 계열 같은 경우는 생투하트죠. 이 두 과목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공학도 마찬가지고. 그 인문 계열은 크게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이런 그 경제 과목들 상경 계열에서의 경제 과목은 좀 중요하다. 그리고 경제 수학은 개설된 고교가 있지만 개설되지 않은 고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신청해서 들으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경제 전문가가 되고 싶다. 한다 그러면 또는 플러스 알파, 국제 경영. 원래 통보고 교육과정이지만 지금 일반고에서도 개설을 하고 있죠. 국제 경제, 국제 정치 이런 과목들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신청해서 듣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대학에서도 그런 과목을 이수하는 아이들을 좀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만 가지고 뽑는 대학이죠. 서류백이죠, 그죠? 서류백. 서류백들이, 이런 대학들이 지금 서류로만 뽑는 대학. 서류를 보기 때문에 모델을 빼고는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고대나 홍대는 무조건 수능 체제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별입니다. 그래서 단계별은 1단계 기본이 3배수죠. 근데 이제 한양대 면접형 같은 경우는 5배수 선발을 하는 거예요. 배수, 이런 식으로. 배수가 4배수. 배수를 많이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서류들이 워낙 좀 잘 되어 있는 애들이 많아서 실제로 면접을 통해서 좀 거르겠다. 그런 뜻이겠죠.
이런 것도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원래 수능 체제가 없는 게 정상이죠. 서류 보고 면접 보면서 면접 그 체제까지 있다. 이게 반칙이죠.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의찬 약수는 무조건 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대 같은 경우도 무조건 있다. 그 다음에 홍대도 무조건 있다. 뭐 이런 데는 있다가 없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고. 어쨌든 수능 체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은 교과 종합을 불문하고 무조건 체제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좀 재밌는 그냥 통계예요. 같은 대학이지만 100% 내신만 보는 교과 성적 우수자와 종합과 학교생활 우수자 종합 두 개, 과연 등급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 같은 학과 기준. 요 이야기는 교과와 종합 간의 급간의 등급의 차이, 극복할 수 있는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서류나 면접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극복할 수 있을까? 항목자사 빼고. 그럴 경우에 점수 평균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한 0.8등급 정도는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등급대보다 한 0.8등급, 많게는 1등급 정도 더 높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종합전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과도 거의 여기서 한 0.6 정도 차이 나고 이렇게 등급의 극간의 차이가 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형을 비교할 때 그 대학의 입학처에서 입계를 보시면서 이 전형과 이 전형 간의 급간의 차이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과 전형이 두 개인 학교도 좀 중하위권 학교들이죠. 거기도 마찬가지 교과 100으로 뽑을 때와 교과 면접이 있을 경우 급간의 차이 점수를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면접으로 극복할 수 있는 등급대를 차이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일단은 기본은 진로죠, 그죠? 진로와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의 탐구 활동,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다 기재된 내용. 결국 이제는 대학이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 하는 부분들은 학생부에 다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우리 아이들 중에 아직까지 진로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계열 단위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계열이 이렇게 있어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문과 세 개죠. 이과 세 개고 예체능이 하나입니다. 근데 일반고에서 예체능 쪽의 진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되게 불편해요. 그렇죠? 왜? 교육과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미술 체육 시간에 얘가 탐구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흐지부지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얘들 같은 경우 어차피 일반고로 왔다고 한다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문과 쪽으로 갈 것이냐, 이과 쪽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과 쪽으로 간다 그러면 건축이나 도시 디자인으로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과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광고 디자인이나 이런 쪽으로 붙여야 돼요. 이제 붙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즉, 일반고는 이건 필요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열에 따라서 디자인을 붙여라.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뭐 체육도 마찬가지겠죠. 스포츠 과학이나 경찰 쪽이나 이런 쪽으로 붙여야 돼요. 그래서 예체능은 떼고 세 개가 남잖아요. 이거는 그냥 물화생지예요. 그죠? 자연계열은 물화생지입니다. 물화생지 중에서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과목과 나의 유리한 과목들. 이걸 먼저 봐야 되겠죠. 가장 많이 가는 게 공대입니다. 그죠? 공대를, 그럼 공학과 자연계열이 같이 물화생지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공자가 들어가면 물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물리를 다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전기, 전자도 당연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이제 문과인데, 문과로 가는 아이들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자, 언어문학이 있고요. 인문계열에 인문과학이 있죠. 자, 요거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국어 국문학과, 영어 영문학과, 언어 쪽으로 뛰어난 아이들이잖아요. 요거 한 덩어리, 이쪽으로 간다. 요거는 인문과학은 학과가 사학과, 역사죠. 역사학과, 철학과, 심리학과, 이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요것은 뭐 인류학과도 포함되겠죠. 인간에 대한 연구니까. 요것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요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과 계열 아이들의 어, 진로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흔히 인문사회계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사회계열이 메인입니다. 사회계열이 메인이면서 여기에서 크게 두 덩어리예요. 하나는 경영경제로 갈 것인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할 것인가. 법조인, 경찰, 행정, 그다음에 사회연구원 다 포함되겠죠, 그렇죠?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인문과 철학, 심리 이런 것들은 경영, 경제, 법률, 사회과학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인간 문제죠. 인간과 사회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경영, 경제에서도 마찬가지. 소비, 심리, 붙겠죠, 그죠? 범죄, 심리, 붙겠죠? 이런 과목들은 이 밑에 붙는다. 그래서 이것을 메인으로 보고 선택 과목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사문과 정법입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와 정치와 법은 반드시 선택을 하고 윤리는 윤사와 생윤 중에 내가 좀 수준이 높고 고민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윤사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생활 속의 어떤 윤리의식을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럼 생윤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선택해도 선택 과목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설명해 주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진로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 교육부에서 설문조사 한 거거든요. 초등학생, 중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생. 진로들이 참 신기하죠. 이게 왜 변함없이 교사가 아직까지, 교사가 지금 이제 점점 학령 인구 감소에 의해서 이제 힘들어지는데, 아직까지도 아이들이 교사가 1순위 직업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의사 다들 있죠, 그죠? 그러다가 중학생 때까지, 고등학교 올라와서 의사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했습니다. 간호사, 생명과학교.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진로를 의사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 계열 생명 분야로 정하고 학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재하실 때도 생명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이렇게 기재가 돼야지 의사를 진로로 꿈꾸고 있는 학생으로 이렇게 적으면 불편해진다. 나중에 불편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로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로 검사를 통한 방법, 하나는 교과 역량을 통한 방법, 하나는 선호하는 활동을 통한 방법. 예를 들면 진로 검사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하거든요. 좋아하고 잘하는 검사. 이 두 가지 검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근데 이것은 항상 맹점이 있어요. 내가 나를 잘 모르면 잘못된 결과. 그래서 이거는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진로 검사를 다시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인 이야기죠. 교과 역량.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사실은 인간도 요 두 개 정도는 맞춰서 진로 검사에서 1순위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진로 과목 선택하면 안 됩니다. 흥미 검사에도 나오고 적성 검사에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으로 진로를 결정을 하고 플러스 알파 교과 역량이 들어가야 교과 역량도 일치가 돼야 진로가 바뀌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넓게 계열 단위로 학과를 정하고 이렇게 정했으면 여기에 맞는 선택 과목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물화생지로 봤을 때 물화생지 1은 일반 선택, 물화생지 2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일반 선택은 등급이 나오고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 나오는데 A 비율, B 비율, C 비율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선택,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선택이 탐구 수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또는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에 무엇을 탐구할 것인가? 나의 관심 분야는 무엇인가? 공학 계열에서도 나는 신소재에 관심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자기의 관심 분야,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지 못하면 이것은 힘들어진다.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들었나? 자, 그래서 이제 학업 역량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요게 통합사회교과 목차예요. 우리 고1이면 다 배운 과목들이죠. 자, 여기에서 통합이잖아요. 통합. 왜 고1 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같이 배우는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같이 배우는 이유는 내가 사회 현상이나 문제에 관심이 많은지, 과학의 기술이나 원리에 관심이 많은지, 그것을 찾는 시기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아니에요. 왜? 6월 달부터 2학년 때들을 선택 과목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밖에 내가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탐구 주제를 정할 때도 그렇고 진로를 결정할 때도 이런 것에서 내가 관심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찾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경영 경제로 간다 그러면 시장이라는 키워드가 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나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어 인권 문제인지 정의로운 사회인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특에 통합사회 세특에 관심 분야가 기재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평소 사회 현상이나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특히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다. 왜 나에게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랬을까요? 그것은 수행평가 시간에 내가 여성 인권을 주제로 보고서를 쓰거나 소검문이나 글쓰기나 이런 어떤 탐구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1학년 때 인권 문제에 대해서 탐구를 했다 그러면 사문이나 정법 시간에 여기에서 또 사회문화에서 가보면 차이와 차별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권에 대한 탐구를 심화하죠. 정법 시간에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인권법에 대해서 또 탐구할 수 있죠. 이렇게 연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그래요. 이건 고3 때 사회 문제 탐구를 해서 내가 이 사회에 나가서 연구하고 싶은 부분을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쓰면 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과도 마찬가지죠. 자, 이과도 보시면 이제 물화생지에서 잘 보세요. 우주 초기의 원소, 태양계의 원소, 지구 복수의 물질인데 이거 물화생지 중에서 뭘까요? 보통 지구죠. 그럼 원소는 뭔가요? 화학입니다. 통합과학은 물화생지에서 물생지, 물 플러스 화, 생 플러스 화, 지 플러스 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이라는 과목은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드는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 물리에서 화학이 만나면 금속, 신소재가 됩니다. 생명에서 화학이 만나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학에서 의치한 약수 생명 분야는 생투 파트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에서 화학이 만나면 이 문제죠. 환경 문제와 에너지 문제. 환경과 에너지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것의 교과의 어떤 목적들을 잘 알고 있으면 탐구 활동을 할 때도 연계해서 탐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500자 정도 되는 거예요. 생명과학 시간에 자, DNA 이중나선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근 연구 자료도 자료가 부족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독서죠, 독서. 책은 일단 무조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책 제목 나왔어요, 그죠? 이중나선 책을 읽은 후 또 다른 의문이 들어 실험했죠. 그렇죠? 자, 수업 시간에 배웠어. 의문이 들어 책 읽고 여기서 새로운 의문이 들어 실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후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500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얘 많이 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 친구가 관심을 가지고 심화하고 확장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게 한 덩어리죠, 그죠?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소화계, 순환계. 어떤 질병에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질병에 관심이 있는가도 뭔가 정해주고 가는 게 필요하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지금 노인국가로 지금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알츠하이머,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 최근 뉴스하고 같이 잠깐 이야기를 하면 어떤 지역에서 그 분리수거장에서 7,800만 원인가 발견됐죠. 어제 주인 찾았더라고요. 80대 어르신이신데, 그분이 왜 거기 놔뒀는지 그러면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좀 의심되는 현상인데, 그런 걸 이제 국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그런 분들은 보호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 뇌신경계의 문제죠. 그럼 나는 그런 기사들을 접하면서 이런 치매나 이런 어떤 질병들, 뇌신경부 관련 질병에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그런 데 기여하고 싶다라는 스토리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거죠. 자, 진로 역량은 일단 자연활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행사, 그리고 또 하나는 임원활동.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역할입니다. 역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은 나는 축제 학교 자율활동에
축제를 즐김이라고 기록된 친구와 축제를 기획함이라고 기록된 아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 행사가 있으면 무언가 참여를 해서 큰 활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언가 역할을 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임원 활동이 학생의 활동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럼 보통 우리가 반장, 부반장 하잖아요. 하고 싶은데 안 뽑아주네? 학습부장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특히 내가 내 진로와 관련된 학습부장을 하면서 친구들을 돕고 선생님을 돕는다는 것은 공동체 의식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그것도 어렵다. 그럼 환경부장, 뭐 미화부장 괜찮습니다. 뭐라도 역할이 있는 것이 좋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학습부장이에요. 이거 동국대 학생부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건데, 예시 자료로 나와 있는 거 보면 학습부장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노력했던 것들이 나오면서 사회학 전공이죠. 사회학의 시선에서 분석은 딸랑 요거 하나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회 갈등에 악 영향을 끼침을 분석했죠. 무언가 분석하는 활동은 중요하다. 단순하게 활동을 했던 것보다도 분석하는 활동을 중요하다. 만약에 이것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성폭력 예방교육 이 기재는 우리 학교 모든 학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이건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 더 알고 싶고 후속으로 탐구 활동을 하고, 이건 수업도 괜찮고 동아리도 괜찮아요. 이렇게 연결되면은 훨씬 의미 있게 우리가 탐구 활동을 할 수 있죠. 동아리입니다. 동아리는 뭐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전공 관련으로 보는데 지금은 전공 관련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책도 전공 관련 독서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선택 과목을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교과와 관련된 도서, 교과와 관련된 동아리, 이것이 전공 관련 동아리고 전공 관련 독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특히 나는 이과로 가고 싶은데 아직까지 진로가 공대로 갈지 자연별로 갈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수학 탐구반, 과학 탐구반 하면 됩니다. 좀 넓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내 관심 분야를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례가 있죠. 진로 관련 동아리. 우리 학교에 교과 개설이 안 되는 과목들. 이런 것들은 경제 동아리, 소프트웨어 동아리, 이런 동아리에 들어가서 탐구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는 지금 이제 크게 두 개. 하나는 교과 동아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우리가 진로 관련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하면 된다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과학 실험반 40시간 동안 활동을 했고, 자, 여기에 보시면 모의 주제 실험 탐구 활동을 참여함. 자, 이 끝 잘 보세요. 참여했다는 것은 나만 한 게 아니죠. 뭐 어떤 주제를 했는데,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스스로 선택한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미학기 자유주제 심화 실험 탐구. 심화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모두가 다 같이 한 것이지만, 이건 내가 한 거죠. 그죠? 그럼 대학에서 보는 것은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자, 진로는 중요한 게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1학년을 일단 빼고 2, 3학년을 보시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친구는 역사교육과를 지원해서, 이거는 경희대 사례입니다. 자, 진로활동 보시면 2학년 때죠. 교육 관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교육 관련 진로를 꿈꾸고, 뭐, 교육기사 스크랩 활동. 그래서 특히 문과 같은 경우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신문 스크랩 활동은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토론입니다. 이런 것들 활동들을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교육 쟁점 이야기가 나오고, 핀란드 교육, 이것도 책 들어갔죠. 그죠? 핀란드 교육의 성공을 읽고, 독서는 무지 중요하다.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학급 운영 방안을 직접 작성도 해보고 2학년 때까지 이렇게 활동했네요. 그런데 갑자기 3학년 올라와서 역사라는 무엇인가 또 책에 들어갔습니다. 역사책에 들어갔죠. 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했다. 그래서 역사 교육과로 지원을 했다. 잘 보세요. 2학년 때 역사 단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갑자기 3학년 때.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거예요. 2학년 때까지는 교대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내신이 좀 불분명해서
3학년 때 역사 교육과로 바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2학년, 대학 평가거든요. 2학년 때는 전반적인 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 괜찮다 이 뜻이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 교육에 대한 진로가 구체화되었으며,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을 통해 역사 교육과의 진학 의지가 잘 드러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처음부터 명확하게 해서 바뀌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잘 흘러가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스토리를 보여주면 된다. 그리고 점점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일단은 우리가 진로나 계열을 좀 분야를 넓게 결정을 하고, 학생부 정리. 이제는 우리가 2학기, 1학기에 이제 끝났잖아요. 그럼 1학기 동안에 내가 했던 탐구 활동들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이제 2학년들 같은 경우는 고1과 고2를 같이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1학년 전체 내용과 2학년 1학기 내용들을 정리해서 2학기 때 무엇을 해야 될지 계획 세우기를 이런 방학 때는 해야 되겠죠. 그 다음 학년 넘어갈 때는 신학기 계획 세우는 거죠. 겨울방학 때. 그렇죠? 어쨌든,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 말씀드리고, 전공 관련 탐구 수재를 미리미리 정하고, 그래서 1차 탐구 활동을 무언가를 했을 때는 반드시 이번 탐구 활동을 하면서, 아, 요거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후속 계획을 밑에다 적어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3들, 제가 이제 간혹 이제, 쌤, 이번에 뭐 보고서 써야 되는데 뭘 쓸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너 3학년 1학기 때 탐구했던 게 뭐야? 물으면 기억을 못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야기. 그러니 1학년, 2학년 때는 더 모르겠죠. 그래서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그때 주제만이라도 정리를 해둬야 학교에서 나중에 좀 의미가 있는 탐구 활동들을 기재하고 적어내라고 할 때는 그 내용을 적어내야 됩니다. 흐지부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기 중에 이제 수행평가나 창시활동에 탐구 주제를 미리 정하고 6월경에는 이제 선택 과목을 결정. 근데 아직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6월경에 선택을 해야 7월달에 고민을 하면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어떤 반들을 개설을 해야지 수요조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잘 결정해야 된다 하는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기가 요거죠. 1학기 말에는 학생부 관리를 위해서 학기별로 학생부를 관리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그때는 선생님들이 막 적어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것도 잘 적어내야 되고 2학기에는 1학기 탐구 활동을 했던 것들을 확장 연계 심화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강의하기 전에 고3 한 명이 제가 탐구 활동 할 수 있는 걸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오라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새로운 주제는 안 되고 앞에서 했던 탐구 활동 중에 네가 확장할 수 있는 거. 어? 실제로 이렇게 개인 정보가 있으니까 제가 그냥 복사해서 했습니다. 이 주제 탐구했던 거 이걸 가지고 양적 보고서 이 해결방안을 작성함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선생님한테 질문한 게 이겁니다. 일단 학급에서는 비슷한 기사를 읽고 유사한 점 쓰는 보고서랑 사문을 새로운 주제로 보고 쓰는 건 어렵다. 새로운 주제로 보고서 쓰는 건 어렵다.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했던 양적 보고서를 심화하라. 요거거든요. 이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요걸 심화하도록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확장 연계 심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런 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생활 기록부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요거 이제 참고로 하시면 이제 연간 진로 진학 우리가 이제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주요 컨설팅이 이 학교 기본 일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뭐 그대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부터 거꾸로 볼게요. 지금은 이제 기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행평가하고 학생부 1학기 비교과 점검하면서 학생부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에 들어갈 내용들을 학교에 제출하라는 것들을 지원을, 지속적으로 적어내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요 시기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은 1학기 전체 내용들을 점검을 하면서 2학기 계획 세우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학기 탐구 주제를 정리하고 비교과에서는 내가 진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했던 활동들을 또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또 바로 들어가서 바로 또 시험 대비 있고 수행평가가 있다. 그럼 여기에서 계획 세웠던 것들을 수행평가로 뭔가를 해서 학생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학기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넘어가면은 다시 한 학년이 끝나고 남의 겨울방학 때 학생부 최종 마감.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이 어, 학교에서 제출하는 것은 보통 7월 말입니다. 7월 말. 그 다음에 2학기 한 학년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일은 11월 말입니다. 11월 말까지 마감을 하고 그때부터 12월 달부터 선생님들이 학생부 작성을 시작하시거든요. 물론 선생님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가능한 날짜는 그 다음에 2월 말까지 수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어쨌든 어필을 하고 글자가 5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내용이나 뭐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런 내용보다는 나에게 의미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고3은 지금 없으니까 일단 패스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균형을 보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내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탐구 활동을 하면서 같이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진로가 바뀔 수 있을지 없을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로가 바뀐다 하더라도 벗어나서 안 되는 건 있죠. 그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택 과목 기준, 선택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선택 과목 안에서 이 선택 과목을 요구하는 학과에 관련된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바뀌면 굉장히 피곤해진다. 그 이야기도 꼭 우리가 명심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